안녕하세요. 김동현입니다. 제가 이번에 발표할 주제는 세계 4대 문명인데요. 주제 안에 문명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잖아요. 다음 슬라이드에는 문명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왜 이 넓고 넓은 지구 안에서 네 곳만 문명이 번성했는지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먼저 문명과 이들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본다고 했죠. 문명은 먼저 지리적 조건과 과학적 조건이라는 것을 모두 만족해야 해요. 먼저 지리적 조건은 평지에 있고 강을 끼고 있으며 기후가 온화해야 해요. 왜냐하면 19세기 이전에 산업혁명 전에까지는 농업을 주로 했잖아요. 그래서 농사가 잘 지어지는 곳이 당연히 문명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이 지리적 조건은 평지에 있고 강을 끼고 있으며 기후가 온화한 게 되겠고요. 과학적 조건은 자신들만의 문자가 있고 농기구나 무기를 철이나 청동, 구리처럼 금속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문명의 시작은 신석기 시대 말기라고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 그러니까 구석기 시대에는 사람들이 한 동굴에 살다가 그 주변에 있는 음식이 사라지면 계속 그 동굴에 사는 게 아니라 다른 동굴로 옮겨가잖아요. 이렇게 수렵과 채집, 그 다음에 이동 생활을 계속하다가 어느 한 곳, 그러니까 강변에 정착하게 된 거죠. 이 강변에서 우연하게 야생 씨앗을 떨어뜨렸는데 1년 후에 그 야생 씨앗은 자라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은 씨앗을 조금이라도 절약해서 심어놓으면 자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겠죠. 그래서 이 씨앗들을 대량으로 양식하게 돼요. 이 양식된 그 식량 덕분에 곡식을 남길 수 있는 잉여 생산물이라는 게 생기게 되었고, 남은 곡식의 양에 따라서 계급이 정해지게 되었어요. 당연하게 남은 곡식이 많은 사람은 그것을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부자가 될 거죠. 하지만 이 남은 곡식의 양이 적은 사람은 부자가 되지 못하고 계속 가난하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그렇다면 이 부자들에게 도둑이 와서 도둑이 곡식을 가지고 갔을 때 그 도둑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해서 법이 생기게 된 거예요. 법 체계를 갖춘 도시는 점점 나라로 성장하게 되고 다른 나라들과의 전쟁을 통해서 제국을 만들면서 커져요.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4대 문명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인데요. 4대 문명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일어났던 문명이에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비옥한 초승달 지대, 그러니까 이 지대의 모양이 초승달 모양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시작된 문명이에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4대 문명 중 가장 처음에 만들어진 거라고 했죠. 비옥한 초승달 지대는 평지라서 살기 편하고 옆에 유프라테스와 티그라스라고 이름대인 강이 흘러서 무역을 하거나 다른 곳으로 나아가기에 좋았어요. 다만 한 가지 문제점이 있다면 평지여서 다른 적들이 쳐들어오기 편하다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는 지구라트는 신전을 만들고 신에게 농작물을 바쳐서 기도했어요. 이런 지구라트에서 재물을 얼마나 바쳤는지 기록하기 위해서 점토판에 자신들만의 문자를 만들었어요. 그 문자의 이름은 쐐기 문자로 쐐기를 박은 것 같다고 해서 이 이름으로 불립니다. 메소포타미아는 지역의 이름이잖아요. 그런데 이 안에는 바빌론 아니면 다른 나라들의 왕국들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남쪽에 이제 바빌론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곳에서 그 유명한 함무라비 법전이 만들어졌어요. 함무라비 법전은 말 그대로 함무라비라는 왕이 만든 법전인데요. 여기에서 유명한 구절이 있잖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은 당시 함무라비 법전이 그 당시에는 아주 평등한 법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해줘요. 왜냐하면 내가 눈을 멀게 했다면 다른 사람들도 눈을 멀게 한다. 결국에는 신체적 특징으로 봤을 때는 평등한 거잖아요. 나도 눈을 멀게 하고 저 사람도 눈을 멀고 결국에는 이렇게 평등하다는, 그때 사상에서는 평등했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게 해줘요. 하지만 지금 봤을 땐 좀 잔혹하죠. 그리고 바빌로니아 하면 생각나는 것 중 하나인 공중정원이라는 게 있어요. 이 공중정원은 왕이 왕비에게 이 바빌로니아,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가 평지이다 보니까 산이나 그런 게 없어서 나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식물들을 모을 것을 다 모아서 공중에다가 정원을 만든 건데요. 물을 끌어와가지고 강을 만들고 호수를 만들고 연못을 만들고 그 옆에 야자수랑
갖가지 나무들과 꽃을 심고 열매를 달아서 진짜 숲처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공중정원이라는 게 기둥을 아주 많이 세워야 되고 배수로 같은 것도, 그러니까 물을 전달해주는 시설도 완벽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의문으로 남고 있어요. 다음은 이집트 문명인데요. 시대상으로 봤을 때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다음입니다. 이집트 문명은 나일강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문명이에요. 1년에 한 번씩 나일강이 범람해서, 그러니까 홍수가 나서 많은 토지를 비옥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하나 생기는데, 나일강이 홍수가 나서 다시 홍수가 끝났을 때 이 토지의 모양이 달라진다는 거죠. 홍수가 나기 전에 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땅을 재줄 수 있는 이런 넓이를 재는 기술이 그때 발달한 거예요. 그리고 이 이집트를 사이를 흐르는 강이 있어요. 그 이름이 나일강이라고 했잖아요. 이 상이집트와 하이집트, 그러니까 나일강을 반으로 나눴을 때 위쪽은 상이집트, 아래쪽은 하이집트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나중에 통일이 되어서 왕도 하나가 되었어요. 하지만 이집트에서는 왕을 왕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파라오라는 이 명칭으로 부르는데 신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또한 이집트인들은 사후세계를 믿어서 죽은 왕을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미라로 만들어서 이 오른쪽에 보이는 피라미드라는 묘지에 묻었어요. 이들은 상형 문자라는 그림 문자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문자는 피라미드 내부에서 종종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아쉽게도 상형 문자는 귀족들만 알고 있었지 백성들이 농사 지을 때 쓰거나 이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널리 퍼지지는 못했어요. 이들이 만든 피라미드가 있잖아요. 이 피라미드는 그 먼 곳에서 돌을 가지고 와서 그 돌을 정교하게 잘라서 쌓아 오른 것인데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아직 미스터리예요. 이 피라미드의 겉의 구조를 보자면 위에서 보면 정사각형이고요. 앞에서 봤을 때는 정삼각형이 됩니다. 이집트는 일명 빵으로 흥하고 빵으로 망한 나라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부드러운 빵인 발효빵을 가장 처음 만든 사람들도 이집트인이에요. 어떤 사람이 빵 반죽을 놔두고 나갔다 왔더니 이 공기 중에 있던 효모랑 이스트 있죠. 얘네들이 빵 안으로 들어와서 빵이 빵빵하게 부풀게 되었어요. 이렇게 해서 다시 사람이 돌아와서 그걸 오븐에 구웠을 때 더욱더 부드러운 맛을 낼 수 있었던 것이죠. 다음은 인더스 문명인데요. 인더스 문명은 다른 문명들과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이 다른 점이란 인도 원주민, 그러니까 인도에 처음부터 살아가던 사람들이 아닌 유목민족이었던 아리아인들이 일궈낸 문명이라는 거예요. 아리아인들은 다른 지방에서 온 유목민족으로 인도를 정벌했어요. 인도의 인더스 강변 쪽에 정착한 아리아인들은 다양한 도시를 만들며 크게 성장했어요. 모헨조다로라는 도시를 만든 아리아인들은 그 안에 하수구를 설치하고 공중 목욕탕도 만들었습니다. 아리아인들이 만든 계급사회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리아인들이 왔을 때 인도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아리아인들은 자신들은 편하게 쉬고 싶고 이 원주민들을 조금 부려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계급사회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 계급사회에서 하나의 설화가 탄생합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단계에 있는 신이 자신의 몸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만들기로 했는데 가장 똑똑하다고 해야 되죠? 머리는 브라만이라는 승려를 만든 데 쓰고, 두 번째인 입은 크샤트리아, 그러니까 왕과 병사와 귀족 이런 데에다가 쓰고, 세 번째 손은 바이샤라는 평민을 만드는 데 쓰고, 마지막 수두라는 발로, 노예로 계급이 나뉩니다. 그런데 이 계급에 들어가지도 않는 불가촉 청민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까지도 큰 차별을 받고 있는데 좀 안타깝죠? 인더스 문명의 글자는 점토판에 적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봤던 문명들을 보면 첫 번째 메소포타미아 점토판에 적었죠. 두 번째는 얘기는 안 했는데 파피루스라는 풀들을 엮은 종이에 적었어요. 그런데 이 인더스로 넘어오면서 다시 여기에서는 점토판으로 적습니다. 언뜻 봐서는 이집트의 상형 문자랑 비슷하잖아요. 그 대신 많은 백성들에게 사랑을 받았고 가게에서 영수증을 만들거나 자신을 인증하는 데 쓰이는 인증서를 만들기도 했어요.
마지막으로 황호 문명인데요. 지금 저희가 메소포타미아부터 이집트, 그 다음 인더스, 황호로 내려왔잖아요. 이게 시대순이라서 황호 문명은 가장 마지막에 일어난 문명이에요. 서양에서 문명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 동양에서는 중국이 문명을 일구고 있었어요. 중국에서는 다른 나라들과, 그러니까 다른 문명들과 달리 거북이 등껍질의 문자를 기록했는데요. 즉 갑골의 문자를 적었다고 해서 갑골 문자라고 해요. 중국의 황허강을 중심으로 여러 나라가 발달하고 서로 전쟁을 할 때를 춘추 전국 시대라고 해요. 이 중 진나라만이 뛰어난 전술로 다른 나라를 차지하였는 데 성공했고, 성공한 황제가 이름이 바로 진시황제였습니다. 그는 나라를 통일하자마자 세 가지를 통일했는데 바로 도량형, 화폐, 언어예요. 지방마다 쓰이는 표준 무게가 달랐기에 그것을 진나라 것으로 모두 통일을 했고, 화폐도 진나라의 것으로 새로 찍어냈어요. 그 다음에 언어도 진나라의 한자로 바꿨어요. 이렇게 진나라가 나라를 정벌하니까 진나라의 것으로 모두 바꾼 것이죠. 왜냐하면 불편함이 있으니까요. 이 한자는 초나라라는 나라에서는 물을 뜻하는데 그 한자는 진나라에서는 산을 뜻하기도 해요. 이렇게 해서 다른 것을 하나로 통일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진시황이 좀 일찍 죽어서 나라는 붕괴되었고 새 나라를 만들기 위해 초나라와 한나라가 싸우게 돼요. 이것을 책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초안전이라고 하죠. 이렇게 중국의 한 강에서 시작되었던 문명이 나중에는 아주 큰 문명으로 확대되는 것이 신기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동현이었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